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은 생명과학의 이해 중에서도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생물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생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그것이 바로 비생물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생물의 특성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생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물들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이러한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총 세분화하면 10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10가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우라는 친구가 강아지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글이에요. 한번 볼게요. 강아지 로봇이 어떤지. 강아지 로봇의 전원을 켜면 강아지 로봇은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밑에서 몸을 비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면 막 꼬리를 더 세차게 흔들기도 한대요. 진짜 강아지들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전원을 끄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좀 무섭지 않나요? 막 엄청나게 진짜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전원을 끄는 순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조금 전원을 끄기가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어쨌건. 자, 그러면은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자라고 했는데요. 교과서에 여러분들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잠시 중지를 하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또 계속 시간 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자 여러분들이 중지를 하고 썼다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점은 움직임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에 반응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강아지는 호흡도 하고 먹이도 먹고 생장도 하고 새끼도 낳는데 강아지 로봇은 그런 거가 전혀 없고 그냥 건전지를 끼우면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을 끄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차이점 토대로 강아지 로봇을 생물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아까 봤듯이 호흡도 안 되고 먹이도 안 먹고 생장도 안 하고 자손도 못 낳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생물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이런 것들을. 맞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생물의 특성으로 선생님이 제시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물의 특성은 뭐냐면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인데 구조적으로도 기본 단위고 기능적으로도 기본 단위다.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들 중에서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생물, 세포 하나가 그 생물 전체예요. 그래서 이 세포 하나가 파괴되면 이 생물이 죽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얘는 집신벌레나 아메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단세포 생물을 제외하고는 다 다세포 생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물질 대사라는 건데요. 물질 대사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물질 대사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물질 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아이고, 아이고, 라고. 줄이 조금 엉망이네요. 지금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에 대고 줄을 끄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그어지지가 않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를 통해서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에너지를 얻는다.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크게 동화작용과 그 다음에 이화작용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동화작용이라는 거는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해하는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게 생물의 특성 두 번째 특성이었습니다. 물질 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그림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빛에너지와 또 다른 어떤 다른 그 물질들이 다 합쳐져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최종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성 과정, 즉 동화작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질 대사 중에서도. 바로 옆에 거는 도토리가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는 사진인데 여기서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도토리에 포함되어 있던 포도당이 분해되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1학년 때도 잠시 배웠던 것 같긴 한데 다음 단원에서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포도당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물질대사 과정을 거쳐서 분해가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 그래서 이거는 이화작용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물질대사가 생물에서는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이 자극에 대한 반응. 즉 생물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식물이 빛을 따라서 그러니까 굽어서 자라는 이러한 예도 나와 있고 미모사에 손을 이렇게 댔을 때 미모사 잎이 이렇게 접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모사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없겠지? 없겠지?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요, 연구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실이 식물생리학 연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식물 박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갖가지 식물들을 키우셨는데, 미모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또 대학생 때는 굉장히 철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미모사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굽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계속 미모사 잎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어느 정도 처음에는 잎이 막 빠르게 반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내가 이렇게 손을 대면 얘도 반응을 좀 잘 안 해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손을 갖다 대면 또 빠르게 반응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을 것 같아요. 아셨으면. 어쨌든 뭐 그랬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특성이 뭐냐면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항상성도 우리가 3단원에 가서 재밌게 배워볼 내용이긴 한데 간단하게 항상성이 뭔지만 설명을 하자면 환경이 변해도 우리 생물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투압이라든지 체온, 혈압, 혈당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나게 바쁘게 뭔가가 움직여져야 되긴 한데 어쨌든 겉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이 이제 발생과 생장인데 발생이 뭔가를 잘 모르더라고요. 친구들이. 발생이 뭔지를 물어보면 그냥 뭔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뭔가요? 사건이 일어난 걸 발생했다. 국어적으로 그 발생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발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개체가 되어 가기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엄마 뱃속에서 발생이 일어나는 거죠. 발생이 끝난 다음에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개구리의 발생 과정이 예로 나와 있는데 개구리 아래 수정란에서 성체 개구리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들 이거를 발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체 개구리가 된 후에 이제 엄청나게 몸집이 점점 커지죠. 혹은 이제 발생 과정에서도 생장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생장이라는 거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몸집도 커지는 거, 그냥 무게도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을 생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발생은 좀 뭔가 몸속에서 이 생장의 개념보다는, 분화라는 말이 어렵죠. 분화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수정란 하나였다가, 이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어떤 부분은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부분은 손이 되고 어떤 부분은 머리가 되고 어떤 부분은 다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분리가 되어가는 과정 그런 거를 분화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게 발생이고요. 생장은 몸집의 어떤 크기가 커지는 이런 거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 생장 이런 것들도 생물의 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특성은 생식과 유전입니다. 그래서 생식과 유전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생식은 말 그대로 자손을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의 짝짓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식이라고 한다면, 유전은 생식의 결과 만들어진 자손이 부모와 닮는 거. 그러니까 부모의 형질이 다음 자손에게로 전해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식 다음에 유전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제 어미곰과 새끼곰을 보시면은 굉장히 닮았죠. 그 다음에 소나무와 소나무 묘목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을 막론하고 생식이 일어나고 유전이 일어난다는 거를 지금 사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특성이 적응과 진화라는 건데 우리 1학년 때 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죠. 자연선택설도 배웠고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적응과 진화를 사실은 구분하는 기준은 있지만 지금 우리 교육과정 고2 수준에서는 적응과 진화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이나 진화 이런 것들은 생물이 환경에 뭔가 맞게끔
뭔가, 여기에 맞춰서, 계속, 살아가는 거. 우리 진화는 뭐라고 배웠죠? 진화는, 어떤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 개체들이 살아남는 거,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걸 진화라고 얘기했고, 그 진화는 그 환경에 적응되어 있게끔 진화를 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적응 진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생물들이 바뀌어가는 현상을 적응과 진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갈라파고스 군도에 있는 땅거북은 선인장을 먹기에 유리하게끔 형체가 바뀐 거고, 가랑 잎벌레는 잎처럼 생겨가지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다음에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물의 손실을 막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환경에 적응해서 변해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물의 특성은 우리 이제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에 지금까지 나왔는지 한번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 일부를 나타냈대요. 물에 불린 콩을 삶은 후에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이런 물질이 생긴다. 끈적한 물질이 생긴다. 이 청국장 만드는 과정들. 발효 전, 발효 후. 자, 여기서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발효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는 물질 대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질 대사. 자, 이거는 지금 물질 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나타난 생명 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 자, 1번 장구벌레는 변퇴 과정을 거쳐서 보기가 된다. 이거는 발생과 생장되겠죠. 발생과 생장에 해당될 것 같고, 거미는 진동을 감지해서 먹이에게 다가간다. 네, 자극에 대한 반응이겠죠. 반응. 그다음에 정록생민 어머니, 정록생명인 아들. 이거는 유전이 되겠습니다. 수생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공기방울이 맺힌다. 광합성 나오는 순간 물질 대사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를 채야 되고, 5번 크고 단단한 종자를 먹는 핀짓에는 턱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네, 적응과 진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보기에 딱 제시가 되고 이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거를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밑에 나오는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되는 생물의 특성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표는 4종류 곤충의 먹이 섭취 방법과 입 모양을 나타냈다. 자, 이거 하나나 잠자리는 입으로 씹어먹고, 그러니까 나비는 입을 뻗어서 빨아먹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적응되어 있구나. 적응되어 있다. 하는 게 중요하죠. 맞죠? 적응과 진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서 보기에서 적응과 진화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미모사 잎을 만지면 미모사 아까 나온 순간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맞죠? 식물 종자가 발화하여서 뿌리, 줄기, 잎으로 분화한다. 자, 선생님이 아까 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쓰기를 잘했네요. 보기에서 이런 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뭐였죠? 발생과 생장에 해당되는 단어였습니다. 3번은 효모를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 때 CO2가 발생한다. 자, 효모 이용해서 막걸리 만들어지고 CO2 발생하고 이거 화학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물질 대사 되겠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이 떨리면서 열이 발생한다. 체온 낮아지면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막 활발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4번은 항상성이고요. 5번 초식동물의 소화관 길이는 비슷한 몸집을 가진 육식동물의 소화관 길이보다 길다.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초식동물이 먹는 어떤 그 먹이에 따라서 소화관이 바뀐 거. 이런 이유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느냐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적응과 진화 되겠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렵지는 않죠. 전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바로 박테리오파지 모형 제작하기 활동이 지금 교과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교과서 24페이지고요. 24페이지를 보시면 박테리오파지 모형 제작하기 활동이 있어요. 갑자기 박테리오파지가 왜 나왔느냐? 일단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바이러스. 자, 여러분들 지금 바이러스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라 바이러스라는 것의 존재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왜 갑자기 나왔느냐? 지금 여기에 바이러스는 생물이냐 무생물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생물의 특성을 배우고 난 후에 바이러스는 과연 생물이 맞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고요. 먼저 등장을 하면서 박테리오파지 모형 제작하기 탐구 활동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부록 211페이지를 보시면 박테리오파지 모형 전개도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에. 그거를 오려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등교 수업 중이었으면 선생님이 같이 만들어 보자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오려서 한번 만들어 보기를 권유를 하고요. 바이러스, 즉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오파지라는 용어는 박테리아 플러스 파지 이렇게 두 개의 접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박테리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세균이라는 뜻입니다. 세균, 박테리아는 세균이죠. 그 다음에 파지는 뭐냐면 그리스어인가? 뭐 이런데 아랍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잡아먹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균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러고 나서 세균에 들어가서 세균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름이 박테리오파지라고 붙여진 겁니다. 그러면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게 박테리오파지의 모식도가 되겠는데요. 박테리오파지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T4라고 하는 박테리오파지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머리와 꼬리로 구성되어 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죠. 그 다음에 모든 바이러스가 다 공통이긴 한데 바이러스들은 DNA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이 DNA는 핵산이 되겠죠? 핵산과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몇 예외들은 이제 어떤 효소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핵산과 단백질 껍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DNA, 단백질 껍질 이렇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일부 뭐 예외 아이들은 효소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때 말하는 그 효소는 좀 특정 효소들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뭔가 자신의 물질 대사를 가능하게 하는 선생님이 아까 물질 대사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꼭 필요해요. 효소. 그러니까 효소라는 건 우리 몸속에서 생물의 몸속에서 화학 반응을 촉매시켜주는 생물학적 촉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박테리오파지를 보니까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말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박테리오파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은 박테리오파지 모형 제작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제작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머리를 만들어서 DNA에 해당되는 뭐 끈 같은 건 것 같은데 이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꼬리와 꼬리 섬유 모형도 오려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박테리오파지 모형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나올 설명을 읽고 박테리오파지의 생물적 특징과 비생물적 특징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예,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바이러스다. 박테리오파지는 DNA와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이며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핵을 비롯한 세포 소기관이 없다. 박테리오파지는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입자로 존재하여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지만 생명체에 침투하면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하여서 증식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적 특성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DNA를 가지고 있다. 즉, 핵산을 가지고 있다.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생물적 특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에 침투하면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를 이용해서 증식한다. 여기 안에는 이제 물질 대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을 것 같고 효소라는 말이 있으니까 물질 대사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증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식의 개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증식 여기는 생식의 개념까지. 그래서 유전 물질을 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생물체 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생물체 내에서는 생식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생물적 특징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생물적 특성은 뭘까요? 비생물적 특성은 세포의 구조를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맞죠? 이게 비생물적 특성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물체 밖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비생물적 특성이 될 것 같고 생물체 밖에서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써있지는 않았지만 생명체에 침투를 해야 증식을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생물체 밖에서는 증식을 못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것도 비생물적 특성에 해당되는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생물적 특성에는 유전물질 가진다, 물질 대사한다, 증식한다. 생물체 내에서는 이거 세 가지가 될 것 같고 비생물적 특성에는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못하고 증식도 못한다. 생명체 밖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테리오파지의 특징을 토대로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비생물인지 토의해보자. 토의를 해야 되는데 토의를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들 자기의 생각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자, 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생물적 특성을 좀 강조를 한다면 생물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비생물적 특성을 좀 강조한다면 비생물이라고 의견을 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정식으로 우리 단원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특히 T4 바이러스 이거, 얘가 어떤 과정으로 증식을 하는지, T4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안에 보이는 이게 유전 물질이에요. 즉, 자기가 다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전 물질만 쏙 집어넣어요. 유전 물질만 집어넣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거 파란색 있죠? 이 아이. 이거는 숙주세포의 DN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 안에 집어넣으면은 지금 두 번째 보이는 그림에는 숙주세포 DNA들이 막 이렇게 가닥가닥 분리가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시키면서 숙주세포 DNA를 없애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DNA를 숙주세포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조금 방식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여기서는 숙주세포 DNA를 막 없애는 과정이 나와 있네요. 얘는 어떻게 없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바이러스가 자신의 DNA만 세균에 쏙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DNA가 이제 세균의 다양한 물질 대사 효소들을 이용해서 이 DNA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즉 작동시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처럼 전사와 발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주세포 내로 DNA가 들어왔으면 이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물질 대사 기구들, 즉 효소들을 자기가 마음껏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해서 자기를 복제를 시키고 DNA 복제를 시키고 또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단백질 껍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숙주세포 안에서. 그러고 나서 그게 세 번째 그림이고요. 그러고 나서 조립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온전하게 완성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숙주세포를 뚫고 숙주세포를 파괴시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숙주세포가 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증식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 때문에 선생님이 바이러스 증식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것도 있어요. 자, 볼게요. 그림은 A와 B에서 증식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A와 B는 각각 대장균과 파지 중에 하나다. 자, 보니까 A가 파지겠죠. A가 파지고 B가 대장균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테리오 파지가 자신의 DNA를 대장균 속으로 쏙 집어넣은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 되겠고, 이 DNA가 숙주 대장균의 그 효소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다시 조립해서 빠져나오는 과정이 세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A는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A는 박테리오 파지, 즉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죠. 세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B는 대장균이다. 맞고요. A와 B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갖는다. 네, 맞죠. 지금 여기 보이는 지금 첫 번째 그림에 여기 지금 보이는 얘가 대장균의 DNA가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 쏙 들어오고 있는 얘가 바이러스의 DN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갖는다.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그린 가는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는 A와 B 중 하나를 나타냈는데 A와 B는 각각 세균과 박테리오 파지 중에 하나다. 자, 그런데 A의 특징이 지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세균이 될 것 같고 B가 박테리오 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B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니은 핵산이 있음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핵산이 있다는 거는 세균과 파지의 공통 특성이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 맞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음은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은 지금 파지에만 해당되는 설명이 돼야 되니까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풀만하죠, 여러분? 할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몸이, 아이고. 생물의 특성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체내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거 항상성 되겠죠? 항상성. 그 다음에 수정란이 발생을 통해서 개체가 되고 어린 개체는 생장한다. 발생과 생장.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으로 종족을 유지한다.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다. 자, 지금 생물의 특성 우리 배웠던 거 선생님이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문제, 기출문제를 봤듯이 보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들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끼워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끼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냥 이렇게 특징들을 끼워 맞추지 않고 그냥 보기 5개로 구분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주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 해당되는 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과서 24페이지에 있는 질문들 한번 같이 답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생물의 특성 10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다 외웠나요? 다 기억을 하나요? 10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일시정지하고 다 떠올려 봐야 돼요. 아시겠죠?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제시해보면 첫 번째가 세포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발생, 생장, 생식, 유전, 적응, 진화 이런 것들이 생물의 특성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는 무엇인가? 네, 세포가 되겠죠. 3번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자손을 만드는 과정은 생식이라고 하고요. 그 생식 결과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으로 너무 많은 긴 시간에 그 영상을 많은 학생들이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뒤에를 보니까 약간 선생님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영상 하나만 더 첨부했거든요. 오늘 영상은 두 개입니다. 2개. 그래서 뒤에 영상은 선생님이 조금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힘내고 이어서 들어주세요.